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아이츠의 맡은 GPD 고소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탈레스 데이터 위어 컨퍼런스 2022 지금 아시아 퍼시픽 전체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리전에서도 시간을 두고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버추얼하게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오늘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탈레스 코리아에 있는 전문가 두 분도 나오셨지만 탈레스 본사에 프로덕트 매니저 이사님께서 또 직접 오늘 여기 나오시지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세션은요, 3개 세션으로 저희가 이제 나눠질 거거든요. 첫 번째 세션은 이제 탈레스 데이터 위협 관련된 리포트가 매년 나오는데 그 리포트에 대한 동향과 현재 어떤 동향들이 특히 이제 에이펙에서 어떤 동향들이 있는지 데이터 위협 관련돼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데이터 보안 플랫폼 컨버전스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위협을 막아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 또 마지막 세션에서는 데브세그옵스에 대한 관점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탈레스 코리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된 탈레스 코리아의 구병춘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두 번째 세션을 맡게 된 탈레스 코리아 조재용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먼저 그 두 분, 우리 이제 오늘 하는 이제 데이터 위협 컨퍼런스가 이게 올해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요? 뭐 글로벌하게는 한 10년 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최근 한 3년 전부터 국내에도 여기에 포함되면서 리포트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보니까 아까 홈페이지 보니까 이 위협 리포트를 한국어 버전, 중문 버전, 다양한 버전으로 나와 있던데 그런 이 컨퍼런스 열리면 항상 그 위협 리포트가 발간된 겁니까? 그 리포트가 먼저 나오고요. 아. 그 리포트를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컨퍼런스를 지역별로 진행을 하죠. 네. 자, 먼저 이렇게 탈레스에 대해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우리가 이제 회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탈레스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네. 일단 탈레스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탈레스는 원래 이제 프랑스에 본부를 둔 기업이고요. 네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모체가 되는 회사는 한 1890년대에 1990년이 아니라? 네, 1890년대. 아니,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네요? 맞습니다. 아, 야, 토크아이트에서 지금까지 출연한, 기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오늘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조선시대 때 창업한 기업이 오늘 나오는 거네요? 네. 야. 아마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뭐 에디슨이 뭐 발전기를 발명하거나 그러면서 뭐 GE가 뭐 그때쯤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서 생겼던 이제 당시는 최첨단 기술이었죠. 이 전기라는 게. 오, 그렇죠. 그래서 그 전기 관련해서 그런 회사로 시작되었다가 이제 계속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방위산업이라는 이런 사업 범위를 넓혀가다가 이제 탈레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 현재는 국방이랑 그다음에 뭐 항공 그리고 인공위성 같은 이제 우주 그다음에 지하철이나 같은 이제 그 그라운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교통 통제 그리고 이타 의학 관련된 거나 이제 광학 장치 관련된 사업부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최근에 최근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디지털 아이덴티티 앤 시큐리티 줄여서 이제 DIS라고 불리는 사업부에 있는 소속에 있는 이제 CPA라는 이제 비즈니스 라인. 원래 탈레스 하면 저는 이제 탈레스 하면 이제 HSM, 키 관리 그걸로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서도 많이들 쓰고 있고. 네. 근데
어떻게 탈레스가 그 분야에서 이게 어떤 리더 분야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가 역사가 길다 보니까 사실은 HSM 특히 이제 그 페이먼트 분야에서 이 페이먼트라고 하면 좀 어색하시겠지만 이제 전자금융이 도입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 HSM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비자나 뭐 마스터카드나 이런 은행들에서 그래서 그 한 40년 정도 전부터 이제 그 제품을 취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점점점 보안 분야의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5년 전 정도부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많은 이제 사업들이나 업무들이 디지털화 되면서 보안의 이제 중요성이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부를 더욱더 확대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HSM 분야에서는 가장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됐죠. 자, 지금 이제 HSM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떤 플랫폼으로도 지금 발전해 나가는 건데, 맞습니다. 두 분은 지금 그 HSM 말고 지금 어떤 식으로 탈레스가 또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본인 느끼기에. 지금 좀 말씀하신 지금 HSM도 좀 굉장히 탈레스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저희가 데이터 암호화나 데이터 보호가 되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지금 나오면서 이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화 시키고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이솔루션에서 플랫폼으로. 네. 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위협 보고서, 특히 이제 이런 APEC 관점에서 데이터 위협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동향들과 그 본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구병철 이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의 주제는 탈레스 데이터 위협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저희가 근 10년 넘게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한 3년 전부터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서 에이펙 에디션의 의미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보안 담당자분도 이 설문에 참여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108명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상당히 꽤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네요. 우리나라가 보통 100분의 1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2,800명 중에서 100명 넘으면 네. 그래서 국내에서 굉장히 보안 분야의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보안에 대한 이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에이펙 쪽에서는 호주, 홍콩, 인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포함해서 876명이 응답을 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한 3분의 1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에이펙 에디션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부분별로에는 전 세계의 경향과 그리고 국내에서의 이 동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침해 및 보안 위협에 따른 복잡성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올해는 응답자의 절반, 50%의 응답자분께서 어느 시점에서 보안 침해를 경험을 했고, 이 중에 32%는 지난 1년 중에 보안 침해를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비율이 높아진 것 같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7%가 지난 1년 동안 보안 침해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32%가 된 거는 좀 많이 줄어든 거죠. 네. 네. 그리고 보안 감소에 실패했다라는 것까지 포함해도 33%가 된 것은 굉장히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고, 팬데믹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인 와중에도 이유가 뭘까요? 보안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거겠죠. 보안에 대한 위협이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의 속도로 보안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적인 사고 숫자는 줄어드는 거죠. 물론 침해 시도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실제로 피해받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어쨌든 방패가 점점 더 스마트해진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방패는 어떤 솔루션으로도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직접 운영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하게는 52%의 응답자가 보안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고, 최근에 1년 동안 보안 침해를 경험한 것은
응답자번은 35%였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40%가 보안 침해를 한 번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고요. 최근 1년간의 경험은 24%로 해외에 비하면 실제 보안 사고가 굉장히 국내에는 적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나라는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의 비율이 굉장히 타 지역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가 유출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평문 데이터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도는 높지 않는 거죠. 탈레스가 거기 많이 기여하신 겁니까? 저희가 기여했던 부분은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정책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다 그 타 지역의 법률보다 굉장히 강력하고 암호화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암호화가 도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의 도입이 실제적인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세이프 하버라고 해서 어떤 보안 조치를 적절하게 다 대응을 하고 있는 와중에 보안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면책을 해주는 이제 안전한 항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나 국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62%가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을 했고요. 한국 응답자도 70%가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응답을 아니 그게 했습니다. 왜 법적으로 뭐 하면 어느 정도 뭐가 되면 어느 정도 그렇죠. 조치만 되면 그건 면책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유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유출 사고가 난 환경이 정말 안전한 건지 아닌지 최종적인 판단은 사실은 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법원까지 가기 전에 뭐 키사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다 충족시켰다라고 하면 일단 암호화가 어느 정도 안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될 의무를 약간 면책시켜준다라든지 네네. 이런 그 향후 대응에 대해서 약간 시간을 가지고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이런 부분들은 좀 전 세계적으로는 컨센서스가 앞으로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또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응답자 중에 45% 분들께서 보안 공격이 증가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43%가 증가했다고 응답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41%의 응답자분이 보안 공격이 증가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는 APEC에서의 보안 공격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보다 조금 숫자가 높잖아요. APEC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국내에 대한 공격보다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에 대한 투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전자정보 비슷한 것들이 이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초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격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유의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부가 계속해서 축제되는 거니까 네, 맞죠. 해커들이 더 많이 노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IT에 대한 투자도 IT 전체적인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인터넷 서비스가 굉장히 증가하니까 공격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공격이 굉장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77%가 자신의 조직을 믿고 개인정보를 맡기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보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에 대한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79%로 나타난 걸 보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위협에서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APEC 응답자는 75%가 사실 내부의 그 오류, 휴먼 폴트를 가장 네. 큰 부분으로 그러니까 꼽았고요.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네. 어떤 폴트로 인한 거. 네, 그게 더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는 굉장히 많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보안의 구성이 되는 조치나 네. 대응 방안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높아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홀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오토메이션 같은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IT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가 많아지는 게 사실 먼저 쿠버네티스의 도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을 자동화를 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의 실수가, 그 운영자의 실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내부에서의 어떤 휴먼 폴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거는 휴먼 폴트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네. 비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내부에서의 문제가 더 크게 우려 사항이 된다라고 볼수 여전히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그런 이제 뭐 사람에 대한 오류가 여전히 많이 있나 보죠. 그것이 발생되나 보죠. 최근에 어떤 이제 IT 서비스의 에러들을 보면 사실은 외부 공격에서의 문제보다는 내부에서의 운영성의 실수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종종 있는 게 이제 TLS를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인증서가 들어가는데 인증서가 만료가 되기 전에 갱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황당한 사례죠. 최근에 또 MS인가 어떻게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도 이렇게 인증서를 제때 갱신하지 않아서 서비스가 몇 시간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사실 요새 인증서가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엄청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되면서 훨씬 더 많아졌고, 네, 사스 훨씬 더 되면서 많아졌죠. 사스 더 복잡해졌죠, 굉장히. 예전에는 특정 서비스에서만 TLS를 운영을 했다고 하면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 그 정도부터 이미 모든 서비스를 TLS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서 개수만 해도 몇백 그렇죠. 개가 되고 네. 그리고 인증서를 보유하고 운영이 되는 웹서버 개수가 몇 대인지는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점점 마이크로 서비스화되고 API가 네. 되면서 API 경제가 되면서 네. 그런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엑셀로 출력해가지고 책상에 붙여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이제. 네. 예전에는 한 뭐 10개 정도였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는 10개 네, 정도였기 때문에 엑셀로 뽑아놓고 그냥 관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보통 100개 이상은 다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네요. 고객분들께서. 그래서 그런 인증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도입에 대한 문의나 이런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필드에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복잡성의 증가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격의 증가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 굉장히 대처하는 것도 까다롭고, 사실 뭐 머레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뭐 백신 같은 거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아무데나 클릭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피해는 굉장히 적죠. 그리고 이런 머레어의 공격은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으로 그 피해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역할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작죠. 그런데 랜섬웨어는 한 번 당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여러 데이터가 암호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도가 굉장히 큰 거죠. 또 국내에서도 랜섬웨어 공격이 늘어났다고 응답하신 분이 58%고요. 머레어는 51%, 또 DOS 공격은 47%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랜섬웨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랜섬웨어보다는 머레어의 공격 비중이 더 크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하지만 피해는 여전히 이 랜섬웨어가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뒷부분에 한번 랜섬웨어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급락하면 저것도 좀 네. 조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제 여러 이제 코인들이 굉장히 금액이 비싸지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해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벌이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일확천금이 기회죠, 사실은. 사실 비트코인 몇 개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오를지 또 모르잖아요. 네. 오늘 내일 가격이 막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자산이죠, 해커 입장에서.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네, 해커한테는.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해커는 과거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년 전 같은 경우는 자신을 알리기 위한 거였다면 지금은 아주 굉장히 명확하게 네, 그렇죠. 돈을 벌겠다, 블랙머니를 벌겠다는 의도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데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완전 비즈니스예요. 네, 비즈니스죠. 예. 또한 이러한 복잡성의 증가함에서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데이터의 저장 위치가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에이펙에서는 16%의 고객분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9%의 응답자가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보면 에이펙에서의 그 응답비율이 조금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9%라고 하더라도 사실 아시겠지만 국내 응답자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완벽하다고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국내의 고객분들은, 응답자분들은 저장 위치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검출 솔루션을 대부분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서 매년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나 조직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 데이터 저장 위치가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서 파일 공유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잖아요. 직원들끼리 이메일로만 다 주고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파일 서버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개인정보가 그런 곳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담당자가 그 개인정보 파일들을 마구 올린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의 어떤 지침을, 보안 지침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은 특정 위치에 올리지 말게 하는 이런 가이드를 내부적으로 보안 지침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분 어떤 그런 보안 정책을 뭔가 룰 세팅을 자동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동화 시켜야 되는데 자동화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데이터 파일이 어디로 저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은 또 이제 제로 트러스트 측면이랑도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내부에서 운영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의 개념이죠. 근데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디든 간에 침해가 일어날 수가 있고 유출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보면 데이터 유출 사고가 많은 건은 아니지만 나타난 경우들이, 언론에 나타난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뭐 파일 공유하는 곳에 개인정보 파일을 그냥 올린 경우죠. 그리고 권한을 특정한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읽을 수 있게 권한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그런 퍼블릭한 권한으로 딱 파일을 올리면 전 직원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권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뭔가 네.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랜섬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크게 저희 보고서에서 대두가 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전 세계 응답자나 에이펙 응답자나 이 랜섬웨어 공격이 가장 크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가 하나의 페이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응답자의 24%가 랜섬웨어 공격을 경험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82%의 분들은 중간 정도의 영향을 받았고 27%는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이미 그냥 불법적으로 암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안 되는, 서비스 중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서비스 중단이 굉장히 그 기업의 실제적인 서비스의 피해도 있고 명성에도 굉장히 해가 되기 때문에 큰 악영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응답자의 47%만이 이 정식 대응 방안을 적용을 했거나 앞으로 적용할 거라고 응답을 하신 거 보면은 공격이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조금은 더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랜섬에 대한 저런 대응 방안은 네. 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은?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날 밤에만 백업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하루만 낮 시간에도 업무 시간 중에서도 계속 데이터에 대한 백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긴급하게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법무적인 부분들, 운영에 대한 측면들, 여러 부서가 다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로 공격을 실제로 피해가 받았다라고 하면 이 공격자랑 빨리 접촉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팀과의 어떤 연계가 있어서 긴급하게 이 키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복원을 한다든지 여러 IT 부서들이 긴밀한 협조하에 움직여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중단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객에 대한 공지도 필요하고 여러 부서가 다각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식 대응 방안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쭉 만들어서 만약에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이런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게도 21%의 응답자가 이런 복구를 위해서 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저는 21%보다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적절한 복구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냥 비용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저 말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리턴이 네, 되는 거죠, 그죠? 저 비율은. 네, 21%나 돈을 지불했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5번 공격하면 한 번은 나 돈을 그렇죠.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은 다행인 거는 국내의 트렌드는 아직은 조금 해외보다는 조금 낮은 19%의 응답자가 공격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영향도가 한국에서는 5%가 상당한 영향, 뭐 중간 정도 영향은 80%인 거는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큰 비즈니스의 영향도가 큰 피해는 아직은 입진 않았다라는 거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계속 빠른 시간 내에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심각도와 이 증가되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보안팀뿐만 아니라 뭐 법무팀이라든지 경영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에 따른 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주제는 원격 근무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원격 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줄어듦에 불구하고 원격 근무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뉴스에도 나오지만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생각보다 늘지 않는다. 네. 여전히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을 하지 않는 숫자가 예상보다는 적은 거죠. 그런 것처럼 원격 근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보안에 대한 그 우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뭐 낮음에서 높음으로 증가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0%나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33%가 매우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47%는 다소 우려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33%인 거는 굉장히 큰 수치인 거고요. 원격 근무를 하다 보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일단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뭐 VPN 같은 걸 접근해야 되는 건지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안전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안 이슈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뭐 이런 원격 근무에 대한 어쨌든 그래도 보안 인식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그 접속 솔루션에 대해서 응답자의 24%가 매우 신뢰한다라고 했고요. 34%가 상당히 신뢰한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6%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는 거 보면 양쪽에 좀 그 간극이 조금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원격 근무 환경을 위해서 에이펙의 응답자의 59%는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53%가 싱글 사인온을 사용하고, VPN이라든지 클라우드 기반의 싱글 사인온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이런 액세스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38%로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비중을 본다면은 59%가 VPN을 사용하고 있고요. 55%가 VDI를, 그리고 51%가 클라우드 기반 SSO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30%의 고객분들이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이에 반해 19%는 확신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양쪽의 간극이 큰 거죠. 간극이 크다는 것은 저기는 아직도 뭔가 확실하게 정의가 되거나 뭔가 네. 오해 있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원격 근무에 따른
그 팬데믹에 따른 원격 근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기에는 짧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공격들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고 느낀 응답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사실은 외부의 공격을 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확신을 갖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이 지나야 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여전히 양쪽의 간극이 해외나 국내나 조금 있다라는 것을 해외에서도 에이펙에서도 16%가 전혀 신뢰 확신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19%가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조금은 더 향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보안 위협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이제 외부의 공격은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한 거니까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클라우드의 도입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외부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응답자의 31%가 40에서 50%의 데이터를 외부에 저장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지금은 40% 이상으로 응답하는 게 51%죠.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 이상 저장하는 비율도 19%나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저게 또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IaaS도 많이 쓰지만 네. SaaS도 많이 쓰기 때문에 SaaS도 저것도가 많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전반적으로는 클라우드 사용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62%의 응답자본이 최소 40% 이상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고요. 60% 이상도 25%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보안 조치가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면 외부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40% 이상의 민감 데이터라고 응답한 비율이 53%나 되고 있고요. 그리고 26%는 60% 이상의 데이터가 민감 데이터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하면 에이펙에서는 민감 데이터의 40% 이상의 암호화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죠. 절반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61% 이상의 60% 이상의 데이터에 암호화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로서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54%의 응답자본이 40% 이상의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어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0% 이상 암호화가 적용된 비율도 27%로 국내에서는 암호화의 도입 비중이 굉장히 높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다른 에이펙에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뭐 절반은 암호가 안 돼 있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아직은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거고요. 네. 더 많은 데이터의 암호화가 필요한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제 의무적인 데이터들은 다 암호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데이터만 보호돼야 될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기업의 중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 관련된 정보들도 보호가 필요할 텐데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이제 등급을 매긴다든지 내부의 이제 데이터 관리 지침을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들, 이런 부분을 등급을 나눠서 각 등급별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웬만하면 예전부터 나온 개념이지만 인크리스 에브리띵이라고 좀 중요하다 싶으면 암호화를 다 적용하는 것이, 물론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운영의 까다로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는 웬만하면 암호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보안에 대한 또 어떤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 대상의 49%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규제 충족이 기존 환경,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할 때보다 복잡하다라는 점에서 동의 또는 강하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51%의 응답자가 동의를 하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50%의 응답자본이 더 어렵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면도 있을 거예요. 클라우드 UX가 네. 뭔가 온프리미스보다 낯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낯선 부분은 상당히 굉장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은 모든 부분을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각 그 책임 모델에 따라서 각각 IaaS나 뭐 파스냐 사스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이 직접 고객이 그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는 각각 부분에 이제 클라우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익숙치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도 환경들이. 않고. 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자가 데이터를 정말 국내에 있는 서버들에만 저장을 하고 있는 건지 해외에 복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내 보호법에는 국내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의 금융 데이터는 국내에 있으면 되잖아요. 이건 이제 그냥 가이드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보안 우리나라 보제 금융 관련 보안 컴플라이언스죠. 규제가 컴플라이언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클라우드 사업자는 확인을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데이터 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그냥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더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또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클라우드 환경이 멀티 클라우드화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 IaaS 환경으로 클라우드에 대해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비중은 실제로는 그게 높진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SaaS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1% 응답자가 50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16%는 100개 이상 그리고 500개 이상의 SaaS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응답한 비율도 3%나 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숫자가 많죠. 네. 근데 저렇게나 많이 사용을 할까? 하는데 그렇게 사용이 많이 되는 비율이 SaaS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 서비스에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로그인하지 않고 API를 통해서 그쵸. 네, 그래서 외부의 어떤 데이터만 몇 개만 가지고 하는 식으로 사용되는 비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SaaS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그인처럼 들어가 있는데 플러그인처럼 들어가 있어도 SaaS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쪽에서 정말 정확하게 보안이 운영되고 있는지 적절한 보안 관리, 권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렇게 복잡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죠. 사실 제로 트러스트 전략은 이 개념이 나온 지는 뭐 한 1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더 많이 대두되는 이유가 클라우드로 많이 이전이 되면서 업무가 이전이 되면서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에만 서버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만 관리하면 됐죠. 그러면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에 있고 특히나 SaaS, API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뢰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근무자들이 예전에는 회사 안에서만 일했는데 이제 네. 밖에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 도입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0%의 응답자들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48%는 일부 개념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경우는 상당 비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응답이 56%입니다. 역시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 도입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특히 SaaS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이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통해서 이제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각 그 접속하는 그 계정별로 권한 관리까지 네.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저러려면 이 제로 트러스트 대응하는 방안이 권한관리 포함해서 네. 굉장히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게 좀 복잡해지면 네. 사실 쉽지 않죠. 네.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복잡성을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솔루션 업체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기다리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면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갈지 이 개념을 잘 잡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개념에 따른 동작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도입하신다고 하면 이제 보안 관리를 이제는 좀 쉽게 하실 수 있겠죠. 뭐 이제까지 이제 멀티 클라우드 원격 근무,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양자 컴퓨팅, 뭐 퀀텀 컴퓨팅이라고도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퀀텀 컴퓨팅이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술의 발전 속도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대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해커들이 이제 금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이 굉장한 공격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커들이 악성 해커들이 이 퀀텀 컴퓨팅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네. 이 피해가 갑자기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크립토 에자일리티라고 하고 우리말로 이제 암호화 미처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이 보안도가 높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좀 더 강한 알고리즘으로 계속 변화를 시켜나가야 되는 이런 민첩성이 증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57%의 응답자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암호화에 대한 위협, 사실 TLS를 쓰고 있는데 인증서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양자 컴퓨팅은 이 대칭키 암호화에 대한 피해 공격 위협보다는 비대칭 이 암호화에 대해서 더 공격이 더 크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수학적인 계산의 식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비대칭 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고성능을 고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키를 대조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키 대조하는 거를 뭐 1시간 안에 그냥 몇 천만 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키를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 그 인증서의 비밀키를 확인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러면 거죠. 지금 만약에 이제 양자 컴퓨팅 저것이 이제 뭐 상용화 된다면 네. 현재 그 비대칭 공개키 네. 그거는 바뀌어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스트에서 NIST라고 이제 미국의 네네네. 보안 관리를 하고 이제 하는 그쪽에서도 매년 이 연구를 통해서 후보 알고리즘들을 계속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향후 이런 알고리즘들을 앞으로 계속 도입을 한다고 하면 양자 컴퓨팅이 악성 해커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보안성이 유지할 수 있다라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하는 것만큼 사실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는 있고요. 물론 이제 학교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리스트라든지 야, 아니면 진짜 기사를 통해서 지금 저 양자 컴퓨팅이 진짜 뭔가 이게 해킹에 막 악용이 된다면 네. 그런 시대가 오면 지금도 패스워드 관리하는 거 9자리 뭐 대문자 소문자 복잡했는데 그게 20자리 된다면 와 그렇죠. 진짜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보안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도 한 가지 꼭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암호화 민첩성에 대한 고려도 향후 당장 최근 한 5년 정도는 안전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것도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5년 정도는, 앞으로 5년은 최소한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내년에는 4년으로 줄어들 수가 있고요. 내후년에는 1, 2년 안에는 뭔가 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큼은 아니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건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 보안 전략도 굉장히 급변하게 됐습니다. 강제적으로 변하게 됐죠. 왜냐하면 원격 근무가 강제적으로 도입이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보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포인트는 이제 멀티클라우드 상에서의 어떤 대응,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위치에 대한 파악하는 부분, 그리고 등급별로 나눠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이 전략을 통해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관리까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향후에 이루어질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이 중점적인 사항들을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안전한 이 보안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트렌드라든지 다른 지역의 보고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리포트 한글로도 돼 있나요? 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오, 야, 웬일이에요? 한국도 좋네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화되어 있고요. 좋다. 네.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영문을 보시는 것보다 쉽게 빠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번역투가 어색한 문장도 한두 개는 있겠지만 네, 전체적인 트렌드나 흐름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신다고 하면 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님께서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온프리미스 등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탈레스가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의 종류와 타사 차별화된 기능은 무엇인지요? 네, 저희 탈레스에서 이런 이제 멀티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보안 제품이란 보안 솔루션을 생각하는 제품은 사이퍼트러스트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뭐 기존의 온프리미스 환경이나 뭐 하이브리드 환경,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이미 설계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뭐 어쨌든 데이터가 저장이 될 텐데요. 이런 저장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하는 제품이고, 그리고 그 근간에 이제 사이퍼 트러스트 매니저라는 키 관리 어플라이언스가 있는데요. 이 어플라이언스는 뭐 피지컬 어플라이언스도 있어서 뭐 온프레미스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또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형태로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외 유명한 클라우드사와 협력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환경에서 다 이미 이제 테스트가 되어 있는 제품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의 뭐 케이트라든지 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뭐 다양한 업체들과의 협력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는 근간인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부터 동작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타사의 제품과 굉장히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탈레스 플랫폼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번째 세션에서 조재훈 부장님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경성님께서 데이터 보안에 포함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나 클라우드 메모리나 CPU 안에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이 네트워크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솔루션은 없는지요? 일단 데이터의 보안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장 데이터 암호화와 이동되는 데이터, 이동 중인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사실 최근에 한 올해 초, 작년 말부터는 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실제 뭐 컴퓨터 그 서버 안에 있는 메모리나 CPU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암호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인텔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상용화 되었다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저장 데이터와 이동 중인 데이터 두 개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뭐 다음 세션에 나오는 사이퍼 트러스트 이 제품군을 통해서 저장 데이터를 보호하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하이스피드 인크립션이라는 네트워크 암호화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통해서 각각의 뭐 클라우드 상에 있는 데이터와 온프레미스 이렇게 뭐 하이브리드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양쪽에서의 암호화를 위해서 기존 VPN보다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솔루션도 굉장히 적절한 보호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질문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질문들이 굉장히 네. 많이 주셨고요. 네. 저희가 네. 또 계속 틈 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종호님께서 랜섬웨어 감염 원인별에 따른 비율과 높은 비율의 차단과 예방과 관련해 탈레스의 방안과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랜섬웨어 증가에 따른 탈레스의 새로운 랜섬웨어 유형 발생 시 분석 소요 시간과 실제 차단 등까지 진행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사실 저희 제품은 랜섬웨어에 대해서 랜섬웨어를 탐지하려고 노력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데이터 보호 제품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암호화와 통제라고 하는 암호키 통제와 그리고 어떤 특정 프로세스, 특정 유저 계정으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 제품으로 암호화와 접근 통제를 적용하게 되면 랜섬웨어나 다른 기타 어플리케이션이나 계정들은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원천적으로. 아예 제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통해서
저희는 랜섬웨어를 막는다기보다는 기존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모든 접근을 차단하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대한 방어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영주님, 모든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가 필요할까요? 그건 역시 오버헤드일 수도 있는 건데 민감한 기밀 정보만 암호화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요? 근데 저희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여러 보안 전문가들이 인크립트 에브리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정말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오버헤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고객 사례 중에 녹취 데이터를 거의 100테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녹취 데이터 안에서 기밀 정보를 검출하는 것 자체가 100테라인데 거의 넌센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기업의 경우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모든 그 녹취 데이터를 다 암호화를 적용을 했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사용되는 데이터라기보다는 보관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건 뭐 성능상의 오버헤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인크립트 에브리띵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100테라 전체를 암호화한다기보다는 그 덩어리 나눈다고 보면은 한 30% 정도는 여기에는 분명히 암호화 데이터가 있을 건데 검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오버헤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그런 큰 덩어리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자. 그래서 큰 덩어리째로 암호화를 하는 거를 인크립트 에브리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정우님, 저는 탈레스 키관리 솔루션을 현재 사용 중인데요. 경쟁사 솔루션인 해시커프 볼트나 루나 HSM에 비해서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탈레스 암호화를 기억하실 때 예전 보메트릭을 탈레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는 루나 HSM도 탈레스의 예, 제품입니다. 그리고 해시코프 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는 경쟁 제품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파트너사고요. 그리고 해시코프 볼트의 경우도 루트 오브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루나 HSM이나 아니면 탈레스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로 이 ROT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적인 제품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일치님, 인증 단계 안전을 위해서 키 관리를 일회성 키로 대체하고 폐기하는 체계도 가능할까요? 인증은 사실은 이제 뭐 데이터 보안 관점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인증에서는 최근에는 뭐 OAuth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증 체계에서 사실은 일회성 인증 키를 만들죠. 그래서 키라기보다 이제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일회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최근에 각 여러 인증 솔루션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탈레스도 저희도 뭐 세이프넷 트러스트 어센티케이션이라는 저희는 스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IAM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일회성 토큰을 통한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학님, 탈레스 솔루션은 암호화, 암호키 관리 등 국내외 관련 컴플라이언스 규격을 만족하는지요? 컴플라이언스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충족을 하냐? 이런 답변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은 다 대부분 거의 99% 정도 충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 99%이냐면 이런 컴플라이언스들이 약간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내만의 그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국정원 인증이라든지 뭐 국내 CC, 요즘은 뭐 용어를 좀 다르게 부르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외산 제품이 충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뭐 보메트릭 암호화 같은 경우에도 암호 모듈에 대한 국정원 인증을 획득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의 뭐 루나 HSM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 암호화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컴플라이언스 이런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소님, 타기관의 데이터를 제공할 때 인증을 위한 인증키를 제공하는데 그 키 인증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키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이 탈레스의 CT의 정책에 위반되는지 궁금하고
이러한 경우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는 무엇일까요? 이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데이터를 쓰냐 못 쓰냐에 대한 어떤 이제 인증이라는 접근, 이런 허용하냐 하는 접근 이런 방식에 대한 어떤 제품들이 있을 거고요. 사실 탈레스 CT는 이제 암호화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인증을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저희는 그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증이라기보다는 양쪽 기관이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쪽에서 A라는 곳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화된 채로 B라는 곳에 전송을 하게 되면 B에서는 A와 사전에 이미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 기관에서도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풀어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방식과는 조금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션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지금 이런 데이터 위협에 대해서 탈레스가 갖고 있는 이제 보안 플랫폼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자세한 얘기를 탈레스 코리아의 조재영 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오늘 이게 여기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이라는데 요새는 거의 제너럴 용어처럼 많이들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용어가. 네, 이제 업계에서 많이 이제 자기네 제품들을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내놓고 있죠. 이게 아직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업체마다 이제 이런 이름들로 제품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 컨버지가 왜 미래인가라는 뭐 이런 아주 되게 거창해 보이는 이름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이 뭔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리고 이런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의 바른 이해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큐리티라는 말은 이제 많이들 이제 아세요. 그 데이터를 다룬 역사도 이제 오래됐고, 데이터에 대한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이 늘어났고, 이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났고,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뭐 이게 파일로 된 데이터인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인지, 혹은 데이터를 일부만 수정해야 되는지 전체를 다 암호화해야 되는지, 이런 요건들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 시큐리티라는 용어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이제 많이 익숙해진 편입니다.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근래에는 이제 그동안은 우리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를 이제 보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민감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거기를 보호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많이들 이제 그 세미나도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형태로 사스도 있고 멀티 클라우드도 되고 클라우드 형태로 많이 이제 클라우드 안에서 데이터를 보관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거를 이 클라우드에서 보호하기도 하고, 클라우드에서 보호하는 거는 온프라미스에서 제어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환경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옛날 데이터 시큐리티 솔루션이 됐는데 이것이 플랫폼화 되는군요. 그래서 점점 복잡해지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탈레스에서는 이제 해마다 그 데이터 위협에 대한 보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데이터 위협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암호화하고 이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의 키 관리 시스템들을 사용을 하는데, 단편적으로 39% 정도가 5개에서 7개의 개별적인 키 관리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파일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어떤 거 뭐 토큰화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나 아니면 파일 시스템도 다를 거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HSM을 사용하기도 하고 KMS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건 엑셀 시트에다가 키를 적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좀 산발적인 키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39%인데 약 11%는 또 10개에서 10개 정도 이런 키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키 관리 시스템이 복잡해진 것도 있고요. 이런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클라우드 내에서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이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중간에 있는 59% 정도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에이저나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키 관리 시스템이나 그런 키들을 사용을 해서 전적으로 저희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믿습니다 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내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의 암호화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59% 정도, 절반이 넘는 수치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34% 정도는
뭐 나머지 34%고 7% 정도는 이제 우리 기업에서 관여를 하기는 해요. 근데 7% 정도는 이제 키 생성하는 매터리얼들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제공을 하고 클라우드 업체에서 그걸 받아다가 내 키를 만들고 그 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권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에 부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34% 정도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 내 기업에서 내 조직에서 만들어 놓은 키를 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려서 그 암호화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점점 관리가 복잡해지고 그 키 관리 시스템도 복잡해지고 이런 관리하는 방법도 복잡해지고 환경도 복잡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근데 드리는 저기서 이제 CSP가 59%가 이제 CSP에서 하는 제공하는 암호화키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런 거에 어떤 뭐 이슈가 있나요? 뭐 사실은 아직까지 크게 뭐 큰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건 데이터 보안이라는 거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얘가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 더 목적이 크거든요. 지금 CSP에서 어떤 큰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보안에 대한 이 주체가 누구인가가 지금 여기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CSP가 내가 CSP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보호하고 있을 때 이건 데이터 주권이라고도 네, 맞습니다. 관련이 되겠네요. 네, 데이터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걸 누가 보호하고 있는가, 관리를 누가 하는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은 이제 좋은 시큐리티의 적이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해요. 지금 저희가 이런 지금 DSP를 얘기하는 것도 이런 복잡한 것들, 복잡한 환경들, 복잡한 어떤 시스템들, 이런 메커니즘들을 어떻게 어떻게 간소화시키고 통합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가트너 리포트의 가트너에서 제공한 그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 통합에 대한 그 전략적 로드맵에서 나온 한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2019년도까지는 5% 이하만 이제 DSP를 사용을 했어요, 기업에서. 그런데 2024년까지 약 30% 정도가 사용을 할 것 같고, 그 DSP 적용을 하게 될 것 같고, 2025년 이후에는 또 뭐 30% 정도의 그 기업에서 데이터를 단지 이제 그 놓은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쉐어하는 개념으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쉐어하는 개념으로 변경되어 갈 그럴 것이다라는 이런 그 내용을 그러니까 가지고 기업의 IT 있습니다. 인프라가 이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가면 갈수록 SaaS를 더 많이 쓰면 쓸수록 API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저런 디지털 시큐리티 플랫폼으로 쓰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를 점점 그 데이터를 보호하는 메커니즘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CSP에다가 맡겨버리고 관리해 주세요 하면 오히려 편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말씀하신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개 CSP 쓴다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정책이. 여러 개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클라우드를 쓴다고 클라우드만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온프라미스에서 여기를 또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기도 하고 그건 관리하는 키들도 제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DSP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데이터가 변화해 왔어요. 그 예전에는 뭐 단순하게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하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근데 파일 형태로 녹취록도 하나의 저장 보호돼야 되는 데이터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아니면 그런 어떤 계약서 사진이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 개인 정보가 포함 이런 포맷에 따른 그 분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저장돼 있는 저장소가 뭐 아까 클라우드냐, 아니면 온프라미스 데이터베이스냐, 파일 시스템이냐, 아니면 다른 데 있는 어느 곳이냐, 여러 가지 뭐 분산형 데이터 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데이터가 보호돼야 되는 데이터들의 형태와 환경들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해 오고 있는데 그 기업마다 혹은 조직마다 정책들이나 아니면 프레임워크, 사용하지 않는 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데이터들을 이제 손상시키거나 얘들을 적재적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허들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용 사례별로 또 저장소별로 이렇게 쭉 여러 조직별로 이제 관리하는 데이터가 쭉 다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장소가 또 각각이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쪽에서 여기는 우리가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패치를 했어요.
얘네들 거 안 했어요. 여긴 또 뭐 이상한 딴 걸 또 했어요.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데이터들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또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라는 나중에 그러니까 어려움을 갈 요즘 같이 이제 데이터 활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활용의 어떤 네, 맞습니다. 니즈가 기업에서. 그럴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배려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큰 허들이 되고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각기 다른 데이터 보안 기능을 데이터 플랫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그 필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게 바로 DSP가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DSP가 뭐냐? 그것도 계속 이제 DSP가 뭔가 막 얘기를 했는데 좀 영어를 해석을 하려다가 이걸 해석하다가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디파인 했네요. 같은 회사에서. 네, 같은 회사에서 이런 걸 DSP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시스템이나 이제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냐면 내가 데이터들을 여러 뭐 그 저장소라든지 아까 말한 타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데이터 환경, 뭐 데이터 저장 형태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이것들을 아울러서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것에 저장돼 있고 모든 시스템에 운영되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그 요구 사항들 이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나 서비스 얘들을 갖다가 DSP라고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정책화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네네. 여기서는 이제 이 DSP에서는 뭐 뒤에도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어떤 그 폴리시라든지 어떤 뭐 그 규칙들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사용자만 접근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특정 데이터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그 암호화하거나 보호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세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타입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별도의 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보호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DSP로 전환하지 않은 회사들이 많아요. DSP를 뭐 사용할 일도 그 업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당장 크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아니면 통합적인 DSP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죠. 또 이제 많은 이제 선전지명이 있으신 그 경영자분들께서 이미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가장 그 많이 쓰는 건 이제 데이터 암호화 쪽으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뭐 이런 툴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여러 것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서로 섞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목록을 먼저 제외하고 단연간 이제 쭉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 목록,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서 그다음에 복잡성을 좀 제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제 제품 계약이 끝나가는 아이들부터 좀 먼저 통합을 좀 하고 애들이 좀 통합이 되고 나면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나한테 맞는 우리 회사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DSP를 구현을 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뭐 내가 직접 DSP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좀 내가 그 클라우드에 저장할 건지, 뭐 온프레미스에 저장할 건지, 우리 회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에게 맞는 DSP를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 DSP 구현 계획할 때는 단순히 보안뿐만 아니라 회사의 뭐 이런 기획 쪽, 뭐 이런 좀 개발 이런 쪽도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시큐리티 쪽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단순히 이제 파일을 암호화한다거나, 뭐 내가 전송 구간을 암호화한다거나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그런 쪽으로 당장에 그게 눈에 보이니까 비용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보안은 하나의 큰 아키텍처로 전사적인 합의와 동의. 거버넌스네, 거버넌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 계획이 되면 이제 좀 수준 높은 DSP를 선택을 해서 왜 수준 높은이라는 그 표현을 썼냐면 대체로 이제 그 DSP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어떤 통합적인 통합 API라든지 어떤 좀 메커니즘 같은 유연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필요한 것들 특히 이제 가능하면 수준 높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셔서 나한테 맞는 우리 회사에 맞는 이런 데이터 보안 플랫폼을 구축을 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DSP, 왜 DSP 융합이 우리의 미래인가라고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쭉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신 용어일 거고 아니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한 2009년도까지는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단순히 모니터링이에요. 네, 데이터 네. 모니터링이에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시스템은 잘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는 거였고, 2012년도쯤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암호화하고 보안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되게 감사 것들이 나오고, 뭐 개인정보 암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면 대두가 되면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단순히 뭐 그 암호화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이제 마스킹한다든지, 뭐 데이터 암호화된 내용들을 분석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데이터 액세스 가버넌스 하는 분들도 이제 요 범죄가 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토큰화되는 것들도 이제 요 범죄에 쭉쭉 들어와서 발전을 하기 시작하다가, 뭐 2021년 돼서는 되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보호에 대한 그런 이제 솔루션이나 그런 어떤 개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파일을 암호화한다든지 가버넌스도 포함되고, 물론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쭉 다 포함이 되고, 토크나이제이션도 이제 완전히 포함이 됐어요. 겉돌다가 그래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그 어떤 툴로서, 그 방법으로서 이제 정착이 됐고, 데이터 디스커버리라는 게 또 포함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보호해야 되는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감지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고, 키 관리 시스템이나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터프라이즈에서 키를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쭉 하나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데이터 보안을 위한 툴로서, 환경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통합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는 게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이다. 그래서 앞서서 쭉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이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의 통합이 필요하고, 데이터 보안 관리 툴이 필요하고, 이렇게 발전해 와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SP가 중심이 되고 있는 이런 개념을 보면, 여기는 이제 사람이나 프로세스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어떤 수익을 창출해내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데이터 시큐리티 가버넌스도 있고, 이런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 그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 DSP가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툴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부가적으로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씩 잠깐 보면, 아까 앞서 나왔던 것보다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잠시 보시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와 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여기에 뭐 토큰화 된다든지 마스킹 한다든지 쭉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마스킹하고 토큰하고 뭐가 다른 거죠? 쉽게 말씀하시면 아주 사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들이 비슷하고요. 토큰화는 예를 들어서 카드 넘버가 있다. 뭐 1, 2, 3, 4, 5, 6, 7, 8, 9, 0, 7, 8, 9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의미 없는 숫자로 바꿔버려요. 네. 어떤 테이블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속성값은 그대로 두고, 토큰값, 요거를 자릿수 이제 그대로 두고, 포맷을 그대로 네, 두고, 네, 네. 여기다 마스킹 한 발 더 나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의미 없는 어떤 값들로, 기존된 어떤 값들로 네. 여기에 씌워요. 값을 씌워서 이게 노출이 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이건 데이터 마스킹 기법은 좀 많이 좀 예전부터 사용이 되어긴 했는데, 사실은 잘 사용 안 해요. 네. 잘 사용 안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굳이 지금 암호화도 있고 토큰화도 있고 그러는데, 네네.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네네. 없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인크립션이나 풀 디스크 인크립션 쭉 뭐 다른 많은 메커니즘들이 있고요. 데이터 앤 모션에서 뭐 그 IPsek이나 TLS 같이 전송 구간을 암호화하는 이런 요구 사항들도 쭉 같이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이고요. 데이터를 보호하는 각각의 메커니즘들이 이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 DSP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탈레스에서도 이제 탈레스의 사이퍼 트러스트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 이렇게 네. 해서 일종의 DSP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여기에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과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의 역할,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파일 인크립션이라든지 키 매니지먼트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아울러서
저희가 사이퍼 트러스트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이라는 DSP 제품으로 네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퍼 트러스트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은 컨셉이 이래요. 데이터들을 발견하고 보호하고 제어한다. 이게 뭐냐면 DSP에서 시스템적으로 내가 어디에 내 시스템에 어디에 데이터가 보호되어야 되는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주는 거예요. 이런 민감 데이터라든지 사용자 액세스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가시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이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이제 프로텍트 데이터들을 그 통합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이제 플랫폼으로서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거는 이 데이터를 보호하는 그 툴에다가 내가 어떤 정책을 입힌다거나 어떤 이제 폴리시를 입히거나 아니면 거기 적절한 파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지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컨텍스트를 뭔가 집어넣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정확하게는 뭐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들어가겠지만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컨트롤은 이렇게 여기 보호되는 이제 데이터들의 키가 있을 거잖아요. 이 키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떤 이게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있고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있는데 이 키들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이제 또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이런 저희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탈레스의 데이터 위협 보고서를 제가 해마다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 발간된 내용을 보면 한 원쿼터 그러니까 4분의 1 이하 정도의 조직에서 그 회사에서 내 데이터가 어딘지 몰라요. 내가 보호해야 되는 데이터가 어딘지 몰라요.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우리가 시스템을 하다 보면 로그가 남잖아요. 로그가 어딘가에 남아요. 근데 내 민감 데이터, 개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주민등록번호를 어디 저장하고 있다는 로그가 어딘가에 남아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예, 실제로 주민등록번호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안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얘가 로그를 남기는 게 여기 하나만 되는데 또 누군가가 내 개인 PC에다가 해놓고 이게 또 그렇죠. 저장을 해놓을 수도 있고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개인도 자기 PC에 지금 데이터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가 있는지. 개인도 모르는데 뭐. 저도 발표자료 준비하면서 폴더가 세 군데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제품군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규정을, 어떤 컴플라이언스, 뭐 유럽에서는 뭐 GDPR이라든지, 국내에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기에 많은 데이터들을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고, 컴플라이언스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텍트는 뭐, 이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보호 그러면 이건 이제 너무 익숙해요. 암호화도 있고 토큰화도 있고 암호화에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도 있고 파일 암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암호화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52% 정도의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에 52% 정도의 그 조직이 데이터 브리치, 그러니까 데이터가 유출되는 그런 사건들을 한 번쯤은 겪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유출이 되면 단순히 이런 데이터가 암호화됐을 때는 데이터가 유출이 돼도 얘가 그 데이터를 잘 보호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누구나 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암호화는 이제 필수 요건이 돼 있는데 이런 데이터 암호화를 좀 더 통합적으로 한눈에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런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의 하나의 기능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51% 정도가 데이터들을 보호하는데 내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컨트롤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어요. 단순히 키를 내가 생성하고 키를 어디에 갖다 놓고 써 하는 게 뿐만 아니라 이제 키가 생성이 되면 이 키는 주기적으로 그 변경이 돼야 돼요. 이게 키는 유출될 수도 있고 키에 대한 보안성이 뭐 그럴 일은 없다고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방지 차원에서 키는 계속 로테이션 돼야 되고 뭐 그 유효 기간이 끝나면 파기도 돼야 되고요. 등등의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한데 이 관리들을 온프라미스에서 하느냐, 아니면 또 클라우드에서 하느냐, 또 여러 가지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탈레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은
지금 이런 기능들을 잘 제공을 하고 있어서 뭐 빅데이터가 됐든지 여기 지금 잘 나와 있어요. 빅데이터가 됐든지 뭐 IP 그 어떤 지적 자산이 됐든지 뭐 금융 자산이 됐든지 뭐 기업체의 데이터가 됐든지 IoT나 어떤 페이먼트에 대한 어떤 것들이든지 그냥 잘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형 데이터건 비저형 데이터건 다 정형 커버되는 데이터, 거죠? 비정형 네네. 데이터는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환경이나 버추얼 환경, 네트워크 환경, 컨테이너 등등에서 어디에서든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나 온프라미스나 클라우드나 여기에서 모두 키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수월하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어려워요. 복잡하고 어렵고 이게 뭐지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간단합니다. 요즘 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합니다. 여기 그 키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매니징할 수 있는 모든 그 DSP를 매니징할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가상 머신을 두고 여기에 다양한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들이 동작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데이터 서칭할 수 있는 것, 암호화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뭐 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그 기능들이 통합이 돼 있고요. 이 위에는 여기는 지금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좀 더 HSM을 활용해서 키 관리하는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안정되고 강력한 키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HSM 저것이 온프레미스도 있을 수 있고 클라우드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HSM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좀 몇 가지 지금 대표적인 CSP에 저희가 그 HSM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당연히 또 온프라미스는 당연히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프라미스에서도 이렇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든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버추얼 머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찾고 보호하고 뭐 하는 것들을 그 기능 DSP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저런 다양한 곳에다가 에이전트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에이전트 그 기능에 따라서 에이전트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 플랫폼 자체에서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 넘어왔을 때는 이쪽에 Bring Your Own Encryption이라고 해서 암호화하는 주체가 이 클라우드 제공 업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데이터는 내가 암호화할 거야라고 해서 이런 암호화 에이전트들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암호화까지는 필요 없는데 내가 키는 내가 관리하고 싶어.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키들을 내가 제공을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에 각각의 클라우드에 내가 만든 키들을 제공해서 내가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DSP가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검출하고 토큰하고 관리하는데 각각의 이런 에이전트들이 있고 이런 에이전트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저희가 사이버 트러스트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 이렇게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이 토큰화 많이 쓰고 있나요?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그 고객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큰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토큰화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카드 정보 같은 것들이 저장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PCI DSS에서 이제 카드사에 요구하는 어떤 그 요구사항인데 감사할 때 감사도 들어가고요. 이제 거기서 요구사항들을 충족을 해야 컴플라이언스군요. 네,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카드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면 다 암호화시켜야 되는데 암호화시키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카드 정보가 안 들어가 있으면 굳이 암호화시키지도 않아도 되고 감사를 받을 요건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 정보 대신에 토큰 정보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감사 안 받을게요. 우리는 암호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토큰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꼭 탈레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면 쉽게 할 것 같은데 이 토큰화에 있어서 이런 솔루션이나 그런 거 있어서 큰 경쟁력은 어떤 점에 있다고 보십니까? 탈레스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DSP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하나로만 보자면 토큰화는 보기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단순히 대체할 수 있는 치환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복잡한 기술은 아닌데 이 토큰화 제품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데이터 암호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보호하는 솔루션들을 연장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DSP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토큰화 제품 자체는 물론 이제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해온 제품이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안정적으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DSP 제품을 가지고 또 어떤 서비스나 기능을 제공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통합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이게 딱 좋은 기능이 있는데 사용하기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KMU라고 이제 키 관리 인터페이스, 키 관리 프로토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다양한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있죠. 이 업체들이 모두 키 관리 표준 프로토콜을 지키고 있는 업체들인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그럼 우리 키 관리 서버로서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키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PKCS11이라고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P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요구사항들,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개발 쪽에서 손쉽게 구현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내 키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손쉽게 DSP를 통해서 탈레스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 트러스트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이제 사이버 플랫폼을 안 쓰면 저거를 이제 일일이 다 짜야 되겠네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가 나오기 전에도 저희가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에이전트들을 따로 깔고 써야 되는 것도 있었고, 얘가 키 관리를 따로 해주는 머신 따로 있었고, 통합되지 않았었어요. 통합이 돼 있어서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점 요구 사항들이 늘어나니까 애들이 따로 노는 것들이 많았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로 다 통합이 된 게 이런 이제 통합 버전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DS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DSP라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던 데이터 데이터 보호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서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과 또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예로서 저희 사이버 트러스트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 탈레스의 DSP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까? 이제 향후는 지금은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내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있고, 클라우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들도 이제 많이 성장이 돼 있고, 또 기업들마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데도 많고 해서 이제 버추얼 머신 형태로 이제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쪽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많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해외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점점 이제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보다는 버추얼 머신 형태로 클라우드에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암호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런 늘어나는 것들을 좀 빠르게 이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 안에 적용을 해가면서 그 기능들이 좀 추가될 수 있는 이런 좀 플러그인 아웃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션 2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영준님께서 다른 분도 이런 DLP하고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하고 DSP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일단 단어가 비슷해서 네, 완전히 다른 거죠? 많이 좀 혼돈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저게 제가 그 세션을 발표하는 도중에 DSP가 아니라 DDC하고 좀 혼돈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DSP는 저희가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으로서 어떤 이제 키 관리부터 암호화, 토크나이제이션 등등의 데이터 디스커버리 등등의 것을 모두 포함한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DLP는 데이터 로스를 탐지하고 프로텍션할 수 있는 어떤 예전에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는 단위 솔루션이죠. 단위 솔루션이었죠. 근데 지금 아마 혼돈하시는 거는 데이터 디스커버리 스페시피케이션하고 좀 혼돈스러워하신 것 같은데, 저희 DDC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검출해내고 검출된 데이터를 이 검출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단일 솔루션이고요. DSP는 그런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통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재성님, 보호관리는 데이터 암호화 및 암호화된 데이터의 접근 등을 관리한다고 이해하였는데, 디스커버리에서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것인지요? 탈레스 제품에서 보호 대상 데이터를 특정 조건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인지요? 네, 여기서 디스커버리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발견하는 거죠.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설정해 놓은 것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름을 감출해내겠다, 혹은 주소를 감출해내겠다, 이메일을 감출해내겠다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에서
특정 데이터 포맷들을 검출해내겠다고 하면 그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디스커버리라는 의미고요. 뭐 보호 대상 데이터를 특정 조건을 식별할 수 있는가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많은 이제 규정들이 있어요.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GDPR도 있고요. 뭐 그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는 GDPR이나 PS2 같은 이런 그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옵션들을 선택해서 식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규님, NoSQL 기반 데이터베이스도 암복화해서 관리가 가능한지요? 네.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 암복화를 말씀드리면 이제 만약 이제 컬럼 레벨 단위의 암복화를 생각하시면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그 파일 자체 안에 있는 특정 데이터들을 암호화하는 것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파일 자체를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CT라든지 하는 CT나 데이터 프로텍션 어플리케이션 프로텍션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을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이영준님, 에이전트들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어디에 설치되어야 하는 건지요? 모든 노드에 설치되는 건 오버헤드 같고 마스터 노드 하나에만 설치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어떤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복화를 하기 위해서 솔루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탈레스도 물론 이제 한 발 앞서서 나가고 있고요. 그 에이전트들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컨트롤 플레인이나 워킹 노드에 모두 설치가 돼야 되고요. 거기서 하나에만 설치되는 건 아니고 마스터 노드 하나에 설치되는 건 아니고 컨트롤 플레인과 워킹 노드 모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김현희님이 탈레스란 저도 아까 물어보고 싶은데 회사명이 탈레스잖아요. 네. 탈레스가 무슨 뜻인가요? 구글링을 해보시면요. 네. 탈레스를 딱 치시면 저희 회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나오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탈레스를 일컬어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했고요. 또 뛰어난 수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탈레스가 여러 가지 그 수학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뭐 공식들이나 이제 기본 개념들을 몇 개 내놨어요. 근데 그게 탈레스가 했다라고 뭐 하기는 그렇고,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세션 2 Q&A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세션 3는 이 탈레스 본사의 마크 세귄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 데브옵스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 보안이란 관점으로 한 10여 분 얘기를 하실 거고, 그 얘기하는 거에 한글 자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요. 또 세션 3 끝나고서 Q&A 시간 갖도록 하고, 세션 3 하면서 또 설문할 거니까 여러분들 더 구체적인 자료 요청이나 것들은 설문에 마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세션 3 한번 보도록 할까요? Hello. I'm excited to present quite a hot topic today, and that is data security in a DevOps world.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successes found in the DevOps culture, and then we'll talk about concerns that DevOps raise around adding security to the mix. How can we mature the DevOps culture into DevSecOps? And then we can talk about some possible solutions to those concerns. DevOps is all about having developer and IT operations groups work together to figure out the most efficient way to deploy a service that is repeatable, manageable, and monitorable. Many developers and IT operations people have been working together under this DevOps umbrella for quite some time. They have automated the processes between them around a theme of continual integration and continual deployment. This allows a service to be consistently deployed in their environment, but also allows them to deal with the dynamic nature of the environment, helping them to deal with changes in demand on their services in real time. On top of that,
They focus on continual improvement of that environment, using automation and monitoring tools to see where improvements can be made, and most likely by using an orchestrator to ensure the production environment remains in its desired state. This includes allowing the orchestrator to take care of that dynamic change in service demand so that DevOps can focus on what the next improvement to the environment will be or what the next version of a specific service needs. As DevOps work to improve their environment, this helps DevOps to achieve a higher consistency in deployment, which allows them to offer a higher quality of service. That, in turn, allows DevOps to achieve a higher velocity in service delivery. This does sound good, and it makes sense that we're all headed there. But more and more, we are having new legislation created that compels us to do a better job at protecting data. Regulations are being introduced at a rapid pace. In today's world, most businesses work across regional boundaries and find themselves needing to comply with more than one of these regulations. This brought the need to have data security teams whose sole purpose is to understand the regulations, create policies on how data should be protected, work to ensure those policies are implemented consistently throughout the environment, and to be able to provide information for auditing to ensure compliance. Okay, so once those policies are defined, our data security team just needs to tell DevOps to protect the data, right? There are many tools for that. Some of these tools are built right into the platform by the cloud service provider. This should be easy. But when you approach DevOps, they seem resistant. They tell you that adding security to their environment will be a drag on their velocity. They worked hard to achieve this consistent deployment with a high quality of service delivery. They're also worried that data protection itself is complicated. Isn't there a way that data protection can be simple? So what is it that DevOps are so concerned about? They understand that data security is important. They understand that these regulations compel us to find a way to protect sensitive data and to prove we have done so through regular audits. A few of the challenges they bring up relates to the fact that traditional tools that they see for data protection require them to modify the current services, applications, or database they've successfully deployed. Whether they are inserting an SDK or just being asked to make a series of RESTful calls to an external service, code needs to be changed. That might be fine if it was just the one time they put data protection in, but they know that each and every time new sensitive data passes through their code, they will need to go back in and change their code. If the data security team says we need to change how we protect the data, perhaps the cipher needs to change or the key needs to change, developers have to modify their code yet again. They're not big fans of making changes to a working environment, but they will do it. Then they see that there are tools provided by the platform itself. That could make things a bit easier to apply. At least the platform will take care of some things like keys. As they think about the tools deeper, however, they realize that these tools are specific to that one platform. That means that if we had to move our environment or to have it on one or more provider to provide services in another region, or just to take advantage of better pricing, we would need to create unique solutions for each. That doesn't make it easier. On top of that, most data protection tools require specialized knowledge around data security. They need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cryptography. They need to understand topics like encryption and tokenization ciphers, keys, initialization vectors, and many other concepts to successfully protect the data. DevOps, though, are domain experts. They know their area of expertise well, but they may not be experts in data protection. On top of that, even if they do gain that required knowledge, they need to ensure that this data protection is applied consistently throughout the environment. All of these concerns show areas where they're going to need to slow down and put in the work to solve the problem at hand. That affects the velocity they've achieved, and in turn, that affects service delivery. They are very bright people, but that's a lot to take in. So what can we do to ensure that DevSecOps is able to perform at their best?
It is great to have the data security team at the table with DevOps in this new culture of DevSecOps to ensure that data protection is thought about early during the design phase and inserted to the environment where appropriate, but this still puts a burden on DevOps to implement. If we identify and remove those things that are slowing DevOps down, they can accomplish data protection goals while still providing more value add for the business at the same time. So let's think a bit on this. We want to find a data protection solution for DevSecOps that shouldn't slow down service delivery. We really want to keep that current velocity up. It shouldn't require cloud-specific tools or knowledge. As much as possible, it shouldn't even need developers to make it happen. In fact, it should not need apps to be modified ever. This means we should not need to change the code when we put data protection in place for the first time, but it also means there should be no code changes needed when new sensitive data is introduced or when data security realizes they need to change something about how we protect the data. A few other things to make this properly a DevSecOps solution is that it must be easy to use by DevSecOps. It must use an automated pull and deploy model, meaning that the solution must be easily added to DevOps orchestration. It must have a solid and complete audit record so that data security teams can report on compliance. And it must offer a full separation of duties where the data security team deals with the policies and DevOps just ensures that the solution is deployed properly in their environment. The data security team is in the best position to define how data is protected and to define who gets to see that sensitive data and how. They are required to be always up to date with changes to regulations and are also responsible to provide the data for compliance audits. Our solution, CipherTrust from Thales, is a complete data security platform that allows DevSecOps the ability to deploy data protection quickly throughout their environment. The CipherTrust data security platform consists of a suite of solutions to fit any data security need, from initial discovery of sensitive data to a full suite of data protection solutions, all backed by CipherTrust Manager as a central manager to control your keys and policies. Let's take a moment to look at the latest solutions that have been added to the CipherTrust data security platform that offer transparent, DevSecOps-friendly data protection with full separation of duties. For microservice deployments or individual web services, whether you're in the cloud or on-premise, CipherTrust Data Protection Gateway can transparently protect data in RESTful requests or response. Using standard DevOps patterns for orchestration, DPG can be deployed in line to handle data protection for anything traveling to or from your service. It requires no code change to the microservice or web service it protects. It offers a clear separation of duties for DevSecOps by having all protection policies and access policies handled by the data security team centrally within CipherTrust Manager, leaving DevOps the task of adding DPG to their orchestration with just a few lines to the configuration to ensure it's deployed where needed. We also have a solution to handle data that is being stored in files on storage volumes. The latest in the CipherTrust Transparent Encryption family extends its protection into the Kubernetes space, offering transparent data protection to containers. Without modifying your application or services, CTE for Kubernetes can protect data inside the container and stored in external storage that the container will access if configured. It offers full separation of duties by allowing data security to manage all policies and controls centrally in CipherTrust Manager, again, leaving DevOps the simple task of adding CTE for Kubernetes to their Kubernetes worker node where needed. As you can see, our CipherTrust data security platform with the new offerings we have shown was designed with DevSecOps in mind. It was designed to participate with DevOps orchestration to make it easy to use, taking full advantage of an automated pull and deploy model. It offers a full separation of duties, returning data protection back to the data security team where that knowledge and expertise exists, and allowing DevOps to achieve their desired velocity for their service deliveries.
Well, that's all I have to say for today. I want to thank you all for your time and atten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please feel free to reach out to us afterwards. Thank you all. 네, 자, 이제 마지막 Q&A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자, 백현봉님께서요. 탈레스는 예전에 삼성 탈레스가 연상되어서 가깝게 느껴지는데, 현재 한국에서 사업 범위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삼성 탈레스하고 뭐 관계 있는 겁니까? 네, 요즘은 삼성 탈레스를 언급하시는 분을 거의 못 뵈긴 했는데, 탈레스는 삼성 탈레스의 그 탈레스가 맞습니다. 삼성 탈레스는 1991년에 그 탈레스 그룹의 방위산 산업, 그 방위산업 하는 부서와 삼성전자가 합작으로 만든 국내에 만들어진 이제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고요. 현재는 뭐 하나로 다 매각을 하고 탈레스도 지분을 다 매각을 해서 하나 시스템으로 변경이 된. 하나 시스템? 네. 아. 그러니까 현신은 하나 시스템이고 전신이 삼성 탈레스고요. 네. 삼성 탈레스는 삼성과 탈레스가 합작으로 만들었던 기업입니다. 하나 시스템 요새 방산에서 굉장히 많이. 네, 그렇죠. 그거에 어떻게 보면 원조의 DNA 탈레스가 있는 거네요. 어쨌든 근데 현재는 그 하나 시스템은 100% 한국 기업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탈레스는 현재 여전히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뭐 인공위성 분야, 그다음에 항공 분야, 그리고 뭐 철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뭐 디지털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윤장홍님, 양자 컴퓨팅에 실용화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실용화 좀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이거 금방 실용화되면 큰일 나죠, 지금. 네. 금방 실용화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큰일 나죠,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물론 OECD뿐만 아니라 한 20여 개 국가의,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20여 개 정도의 나라가 2년에 한 번씩 보안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의 주제가 향후에도 계속 안전한 알고리즘이 무엇일까? 현재 뭐 AES 알고리즘이 앞으로도 안전할까? 최근에는 양자 컴퓨팅이 거기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시대에서도 안전한 암호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서 네네. 현재 그 후보들이 지금 그 니스트라고 미국 약간 이제 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국가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 양자 컴퓨팅이 실용화되기 전에 그래도 이 양자 컴퓨팅 시대에서도 안전한 알고리즘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내놓기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과 방패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중님, 탈레스 에이펙 데이터 위협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탈레스 코리아 홈페이지도 있습니까? 네, 탈레스 코리아 홈페이지는 일단 cpl.talesgroup.com으로 들어가셔서 어느 선택을 이제 코리아 선택하시는 한국이 있고요. 네네. 거기를 선택하시면 조금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왔으니까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김종백님, 또 그 AWS, NHN 등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의 데이터 암호화 관리 및 데이터 고속 전송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전 세션에서도 두 번째 세션에서 나왔던 주제가 이제 DSP,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인데요. 이런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을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탈레스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플랫폼을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구성을 하신다고 하면 이를테면 각 클라우드 환경마다 한 대의 사이버 트러스 매니저를 구성을 하고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같은 키와 정책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암호를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다른 쪽으로 전송을 하더라도 바로 그 다른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키 장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네트워크 트래픽 속도의 그 최대의 그 속도를 통해서 전송이 가능한 게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윤소님께서 영어로 세븐 세션 그 이사님께서 이름이 뭐더라? 마크 세구인님께서 혹시 뭐 답변해 주실 줄 알고 네. 영어로 하셨는데 답변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네. 정말 저도 이거 보면서
여러분 지금 토크아이티에서 제가 지금 언제라고 딱 약속 못 드리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이렇게 해외에 있는 이런 직접 이런 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그런 환경을 꼭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늘 주에 다르지만 저번 주에 줌으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하고 그분하고 한 50분간 영어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네. 그걸 나중에 이제 뭔가 한 글자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서 오늘 저도 세번 세션 저분도 저거를 만들어지면 그걸 제가 보고서 줌으로 인터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아니면 맞습니다. 여기 토크아이티에 만약에 자동으로 이렇게 한글로 치시면 영문으로 번역이 된다든지 그럼 네. 그분이 댓글을 달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뭔가 그런 걸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네, 그런 것들 저희도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집 하신 분 일단 좀 15분인데 다 지금 호명할 수 없는 거고 그 중에 한 6분만 좀 말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에 저희가 이형준님하고 네네. 예, 김현진님, 네. 김재성님, 네. 김현표님, 네. 이규훈님, 이규훈님, 네, 한의원님. 한의원님, 네. 한의원, 김현표, 김재성, 또 이규훈, 이형준님, 이영준, 김현진님. 김현진님. 네. 6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드리고요. 나머지 19분도 저희가 추첨해서 저희가 경품 보내겠습니다. 설문 좀 마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을 맞춰갈까요? 네. 먼저. 네, 좀 저희의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멀티 클라우드 등 되게 환경이 다양화되어 있고 그리고 데브옵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환경도 있고 운영자들의 환경도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와중에 또 공격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인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강물에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은 계속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야만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처럼 계속적인 노력을 하시면서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것에 참석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현재의 트렌드를 익히시면서 계속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안전한 보안 관리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적으로 노력을 저희도 마찬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노력으로 데이터 보안을. 사실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저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데이터 보안 제품을 취급하면서 저희 제품이든 타사 제품이든 어떤 제품이든 적절한 구축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하면 저도 안심하면서 다른 서비스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안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같이 노력해서 이 데이터 보안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구이사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덧붙이긴다기보다는 저희가 탈레스에서 이런 세션들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내년에도 아마 또 비슷한 세션이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관심 가져주시고 요즘 특히나 랜섬웨어 같은 것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방어하고 있는 우리 솔루션을 가지고 혹은 시장의 어떤 솔루션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올해 이제 탈레스 데이터 위어 컨퍼런스 2022 이제 한국 세션을 했는데요. 내년에 만약 토크아이티가 함께 한다면 내년에는 여기 글로벌하게 또 보안 전문가분들 하고 사전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한글 자막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 채팅창에 뭔가 채팅창을 좀 변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 한글 질문을 그분이 금방 영어로 뭔지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답글을 남겨주실 수 있고 줌으로 들어오든 하여튼 뭔가 그런 내년도에 이런 글로벌 컨퍼런스는 한국 분들만 한국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한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꼭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까 구이사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데 근데 저는 거슬러 내는데 그것이 모든 게 연결되는 게 흐름이니까 네.
흐름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네, 그런 걸로 하여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2시에도 토크하이 웨비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주제면 또 2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